대를 잇지 못하는 양반가에서 몰래 행해지는 금기의 풍습. 시바지. 오늘 밤 뒷방문을 열어두거라. 등불도 모두 끄고. 누가 들어오든 얼굴을 보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저 의무만 다해라. 알겠느냐? 내 이름은 연홍이다. 경상도 만석군 최진사 댁의 며느리.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며느리였다. 오늘이 바로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다. 18배 이 집 문턱을 넘었고 이제 28,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절을 나는 이 냉랭한 안채에서 혼자 보냈다. 왜냐고? 이유는 단 하나. 아이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법도에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무후, 즉 자식이 없는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다. 아니, 낳을 수가 없었다. 남편 최우연은 병약했다. 어릴 적 홍역을 심하게 앓은 후로 몸이 허약해져서 밤이면 기침만 해댔다. 부부의 정을 나눈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처음 2년은 억지로라도 했지만 그의 몸이 점점 더 나빠지면서 안방은 완전히 갈라졌다. 그는 사랑채에서, 나는 안채에서 마치 남남처럼 살았다. 문제는 이 집이 3대 독자라는 것이다. 시아버지도 외아들, 남편도 외아들.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시어머니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온갖 탕약을 먹어야 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쑥탕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모를 한약들. 하지만 소용없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싹이 날 리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차가웠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소방 맞는 것인가?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인가?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 앞에는 낯선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뭔가 검붉은 액체가 담긴 찻잔. 앉거라.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연홍아. 예. 어머님.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구나. 숨이 막혔다. 역시 오늘이구나. 오늘 내가 쫓겨나는구나. 나도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 시어머니의 손이 그 검붉은 찻잔을 내 앞으로 밀었다. 이것을 마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다. 그리고 씨를 받기 좋게 만드는 약이지. 씨를 받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다. 오늘 밤부터 내 뒷방 문을 열어둘 것이다. 네? 누가 들어오든 눈을 감고 묻지도 말고 그저 몸을 맡겨라.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다. 시네리 혹은 시바지, 대를 잇지 못하는 양반가에서 몰래 행해지는 금기의 풍습. 남편이 아닌 다른 사내를 방에 들여 아이를 가지게 하는 것. 겉으로는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키우지만 실제로는 어머님, 그런 일은. 내가 선택해라. 이 약을 마시고 오늘 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우리 집안은 3대 독자다. 내 남편 호연이는 후사를 이을 몸이 못 된다. 나는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 친정 형편이 어떠하냐. 내가 소방 맞아 돌아간다면 내 늙은 부모는 어떻게 되겠느냐. 숨이 막혔다. 친정 부모님. 아버지는 벼슬도 없는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에 가까웠다. 만약 내가 쫓겨난다면 친정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그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붉은 찻잔을 들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쓰디쓴 양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마치 내 운명을 삼키는 것 같았다. 잘 생각했다. 오늘 밤 뒷방 문을 열어두거라. 등불도 모두 끄고 누가 들어오든 얼굴을 보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저 의무만 다해라. 알겠느냐? 예, 그리고 연홍아. 예. 어머님, 이 일은 절대로 밖에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간다면 너도 내 친정도 모두 죽는다. 명심해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이 집에는 귀가 많았다. 시녀들, 하인들, 모두가 시어머니의 사람들이었다. 해가 졌다. 어둠이 내렸다. 나는 시키는 대로 뒷방 문을 열어뒀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등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나를 감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오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낯선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지금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내 침상 앞에 섰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숨소리. 부인,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은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다. 저는 시어르신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부인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나에게는 최대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말을 걸지 말라고. 그저 의무만 다하라고.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이불이 조금씩 벗겨졌다. 나는 눈을 꽉 감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의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부인, 몸을 그렇게 떠시면 다치십니다. 긴장을 푸십시오. 긴장을 풀라니. 어떻게 긴장을 풀란 말인가? 나는 지금 내 남편이 아닌 낯선 사내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떨고 계십니다. 추우십니까? 그가 이불을 더 덮어줬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예의 바른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일이 끝났다. 아니, 그 일을 하는 척하고 끝났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는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일이 끝나자 그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부인,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오늘 밤 일은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수치스러웠다. 더럽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남편 호연은 5년 동안 나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도 잡지 않았고 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낯선 사내는 나를 여자로 대했다.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그의 손길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느꼈다. 내가 여자라는 것, 내 몸에 온기가 있다는 것. 아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것은 가문을 위한 의무일 뿐이다.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어젯밤은 어떠했느냐? 대답해라. 일은 제대로 치러졌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좋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확실히 하려면 석 달은 더 해야 한다. 보름에 한 번씩 6번 더 만나거라. 6번 더?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목적을 이루겠다는 냉정함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다. 두 번째 밤이 왔다. 이상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기다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해가 지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또다시 뒷방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덜 떨렸다. 아니, 떨리는 것은 여전했지만 첫날만큼의 공포는 없었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또 뵙습니다, 부인.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같은 사람을 보낸 것이다. 매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나를 조금 안심시켰다. 이번에는 그가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침상 앞에 앉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은 비가 오는군요. 그가 말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게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걸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 있었다. 지난번에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놀랐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안부를 묻다니?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다. 그러자 그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기다린다니요? 부인께서 마음을 편히 가지실 때까지요. 저는 부인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인께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러 왔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배려하는가? 빗소리가 방을 채웠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부인께서는 매일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그저 궁금해서입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시면서도 부인의 목소리는 새장 속 새처럼 들립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바느질을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이 방에만 계시는 겁니까? 내 며느리는 함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되니까요. 시집 온 후로 이 담장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저는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팔지요. 지난달에는 한양에도 다녀왔습니다. 한양, 거기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색색의 옷을 입은 기생들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물이 참 맑던데요. 부인도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테니까요.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10년 동안 네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아이 낳는 도구로만 봤고,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시녀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내가 어둠 속에서 처음 만난 이 남자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돈이요? 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부인을 만났으니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부인의 목소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슬프면서도 강합니다. 마치 겨울을 견딘 매화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며느리,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였을 뿐이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나도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아줬다. 그의 손가락이 내 볼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부인,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가 천천히 내 얼굴에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뜨거웠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열기.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가볍게, 깃털처럼,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부인, 제가 무례를 범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입술이 내 뺨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 입술로 향했다. 숨이 막혔다. 남편과는 입을 맞춰본 적도 없었다. 이것이 입맞춤이라는 것인가. 부드러웠다. 조심스러웠다. 그는 나를 집어삼키듯 덤비지 않았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단단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마치 한겨울에 화로 옆에 앉은 것처럼 얼어붙었던 내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부인,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두려우시면 언제든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그가 나를 천천히 눕혔다. 이불이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가 세상을 감쌌다. 우리 둘만의 세계, 어둠 속의 비밀. 그의 손이 내 옷고름을 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선물을 푸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차가운 공기가 내 살갗에 닿았다. 나는 움츠러들었다. 그러자 그가 나를 더 꽉 안았다. 추우십니까? 조금.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몸이 내 위로 포개졌다.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내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부인,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나에게로 들어왔다. 낯선 느낌이었다.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는 워낙 조심스러워서 아프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리듬을 타듯이, 빗소리와 함께 나는 그의 등에 손을 올렸다. 땀이 배어 있었다. 뜨거웠다. 이상했다. 이것은 의무여야 했다. 아이를 얻기 위한 수단이어야 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가? 왜 이렇게 숨이 가쁜가? 부인, 그가 내 이름을 부르듯 속삭였다. 물론 내 이름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 호칭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욕망만이 아니라 배려가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에게서 떨어졌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부인, 네, 오늘 밤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무엇이요? 부인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돈을 받고 온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다니,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가 작게 웃었다. 부인, 저는 부인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잊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 어둠이 지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아니,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인데.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저도 당신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덜 조심스러웠다. 아니, 더 간절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물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4번을 더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3번째 만남, 4번째 만남,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빠져들고 있었다. 4번째 밤, 그가 물었다. 부인,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이름이요? 네. 어차피 제 진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저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영, 무영, 그림자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만 존재하니까요. 그가 조용히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무영입니다. 부인의 무영. 부인의 무영?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저도 부인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 이름은 연홍입니다. 연홍.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연꽃처럼 붉다는 뜻입니까? 네, 하지만 부인은 연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갔다. 아닙니다. 연홍 부인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나눴다. 더 이상 낯선 사내와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무영과 연홍이었다. 5번째 만남이 있던 날,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몸이 나른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약간의 구역질이 올라왔다. 설마.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 몸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을. 무영의 아이가. 그날 밤, 나는 무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임신했다면 우리의 만남은 끝나는 것이다. 연홍 부인, 오늘은 얼굴빛이 안 좋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눈치챘는지 그날 밤은 나를 그저 안고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처럼 이야기를 들려줬다. 언젠가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한양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연꽃을 심고 싶습니다. 부인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무영은 아무 말 없이 내 눈물을 닦아줬다. 부인도 제 곁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꿈을 꿀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6번째 만남이 있던 날, 나는 확신했다. 입덧이 시작됐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다. 몸이 나른했다. 마님, 혹시 시녀 춘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덧 아니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됐다. 6번째 밤이 지나야 한다. 무영과의 마지막 밤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날 밤, 무영이 왔다. 마지막 밤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연홍,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만 불렀다. 부인이라는 호칭 없이.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내 것보다 느리고 깊게 뛰고 있었다. 연홍, 저와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물론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을? 이 집을 떠나십시오. 저와 함께 우리 먼 곳으로 가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부인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다. 아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다. 처음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마치 서로를 기억 속에 새기듯이. 동이 트기 전 무영이 일어났다. 연홍, 네, 부디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그가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서는 안 됐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아니, 알릴 수밖에 없었다. 입덧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뭐라고? 정말이냐?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부인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허허. 그래, 10년 만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었다. 연홍아, 고생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아들을 낳거라.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됐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 사내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청지기. 예, 마님. 그놈을 처리해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처리? 그게 무슨 뜻인가? 설마. 알겠습니다. 내일 밤으로 하겠습니다. 좋다.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 돈은 넉넉히 줄 테니 확실하게 해라. 염려 마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무영을 죽인다고?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방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무영을 구할 수 있나? 담을 넘어야 한다. 이 집 담을 넘어서 무영에게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10년 동안 이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 어떻게 담을 넘는가? 임신한 몸으로. 하지만 해야만 했다. 무영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밤, 나는 평생 저질러 본 적 없는 일을 했다. 시녀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나는 몰래 뒷문으로 나갔다. 담은 생각보다 높았다. 어떻게 넘어야 하나? 나는 장독대 위로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담 위에 손을 걸쳤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다.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이 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담을 넘었다. 떨어질 때 발목을 삐끗했다. 아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나는 절뚝거리며 마을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 무영이 어디 묵는지 알고 있었다. 네 번째 밤에 그가 말했었다. 마을 주막 근처 행랑채라고. 얼마나 걸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배가 아팠다. 아기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드디어 주막이 보였다. 그 옆 허름한 행랑채. 나는 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더 세게 두드렸다. 무영이시오. 문이 열렸다. 무영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 그는 잘생겼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연홍 부인, 어떻게? 도망치세요. 당장.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밤 사람을 보낼 겁니다. 무영의 얼굴이 굳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일은 항상 그렇게 끝나는 법입니다. 시네리는 일이 끝나면 죽거나 쫓겨나지요. 그럼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부인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나는 그를 때렸다. 뺨을 세게. 무영은 맞고도 웃었다. 미쳤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부인. 얼굴을 처음 봅니다. 역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품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다. 내가 몰래 모아둔 것이었다. 이거 가지고 어서 도망치세요. 멀리, 아주 멀리. 무영이 내 손을 잡았다. 연홍,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저와 함께. 이 담장만 넘으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로 흔들렸다. 이 사람과 함께 떠난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지만 나는 배를 만졌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을. 안 됩니다. 부인, 이 아이는 최진사 댁의 도련님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제가 당신을 따라 나서는 순간 이 아이는 천민의 자식이 됩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부인은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가세요. 제발. 부디 살아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영이 나를 꽉 안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달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연홍,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요. 이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제 아이를. 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무영이 나를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일어났다. 다시 그 높은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무영은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0년이 흘렀다. 내 아들 민우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다. 호연을 닮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닮았다고 좋아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무영을 닮았다는 것을.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 민우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무영이 떠올랐다. 남편 호연은 민우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기침병이 악화돼서 그는 죽기 전까지도 민우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그저 관심이 없었을까? 시어머니는 민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고의 스승을 불러 그를 가르쳤고 무술도 익히게 했다. 민우는 총명했다. 10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다. 어머니, 오늘 서당 선생님께서 제 글씨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가 대견하구나. 나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이 아이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킨 생명이다. 어느 봄날, 나는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부탁했다. 어머님, 제가 장터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터라니, 웬일이냐? 민우가 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민우와 함께 다녀오너라. 하지만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10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왔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밤담을 넘었던 이후 처음이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났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머니, 저기 좋은 비단이 있습니다. 민우가 내 손을 잡고 달려갔다. 나는 아들을 따라 장터를 걸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했다.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생기가 넘쳤다. 그때였다. 어서 오십시오. 한양에서 온 미단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 노점에서 비단을 팔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무영이었다. 10년이 흘렀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조금 늙었다. 주름이 생겼다.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그도 나를 봤다. 순간 그의 손에서 비단이 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어머니, 이 분을 아십니까? 민우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무영도 민우를 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도련님, 몇 살이십니까?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10살입니다. 그러십니까? 무영이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무영의 가슴을 찔렀을 것이다.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무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장난감이었다. 말을 깎아 만든 것. 이것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깎은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민우가 기뻐하며 받았다. 무영의 손과 민우의 손이 잠깐 닿았다. 무영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민우의 손을 바라봤다. 부인, 무영이 나를 똑바로 봤다. 부디 안녕히 사십시오. 당신도. 나는 겨우 대답했다. 목이 메었다. 무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지나쳐갔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물었다. 어머니, 그 아저씨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처음 보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우셨어요? 나는 얼굴을 만졌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도 몰랐다. 바람이 불어서 그랬구나. 그래요? 저는 괜찮았는데.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무영은 살아있었다. 건강하게 여전히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 나무말을 들고 왔다. 가만히 보니 말배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우,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비가. 나는 숨이 멎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이 어떻게? 나는 재빨리 그것을 빼앗아 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새긴 것이겠지. 그래요? 민우는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밤 그 나무말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영,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간은 또 흘렀다. 민우는 15이 되었고 소가에 급제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역시 우리 손자 호연이의 피를 받았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올시다, 어머님. 이 아이는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 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할머니께서는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하시는데 초상화를 봐도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요. 나는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우야, 너는 너를 가장 사랑한 사람을 닮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그날 밤들처럼 사람들은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었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자기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만 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단 한 번 사랑했던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내가 담을 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담장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여자였다. 내 의지로 고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작은 승리다. 어머니, 왜 웃으세요? 그냥 내가 기특해서. 저요? 그래, 너는 정말 잘 자라줬구나.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민우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내 품에 안겼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이렇게 밝은 빛으로 자라났다. 무영,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아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대과에도 급제할 것이고 훌륭한 선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내가 나눈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지된 사랑을 한한 여인의 승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